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저 강성규와 함께해 주시고요. 유튜브와 콩으로 보이는 라디오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코너 뉴스픽 시작하겠습니다. 전예현 우석대 개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공동선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주당의 영입 소식 전해드렸던 조동현 교수가 일단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했고요. 국민의힘은 의사인 함익병 원장을 임명하려다 과거에 문제가 됐던 발언 때문에 보류했습니다. 각각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볼까요? 예, 먼저 민주당 상황부터 정리해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조동현 서경대 교수를 임명을 했고요. 특히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인선이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유튜브와 언론에서 이른바 사생활 논란이 제기가 되는데 조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초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송영길 대표는 주말 동안 좀 얘기를 나눠보겠다고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가족들을 보호하고 싶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다며 계속해서 사의 의사를 밝혔다 하고 사의가 수용이 돼서 지금은 선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대위원장은 물러난 이후에 이 조동현 전 교수가 민주당의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를 통해서 추가 입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좀 조심스럽습니다. 본인이 입장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리면 네. 2018년 8월에 성폭력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군 문화라든가 사회 문화 또 가족 병환 등으로 인해서 신고를 못했었고 또 이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다라는 것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하게 된 배경으로 더 이상 아이들에게 혼외자라는 주연고시를 씌우지 말아달라. 네. 언론 보도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는 걸 추가로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이들의 사생활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상을 공개한 또 일부 유튜버에 대해서 법률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되는 것이 주말 동안 확정이 됐는데 이후에 총괄선대위원장이 아닌 이 공동선대위원장이 또 있거든요. 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박주선 전 국회 부의장 그리고 이른바 비니자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어요.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 비니를 쓰고 나서 비니자라고 불리는 네. 노재승 씨 그리고 피부과 전문의로 알려진 함익병 씨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함익병 씨가 과거 언론에서 이른바 독재와 여성과 관련된 발언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됐습니다. 2014년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독재가 왜 잘못된 거냐 플라톤도 독재를 주장했다라는 발언이라던가 여자는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으니 4분의 3만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 자식을 2명 낳은 여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이 이게 사실 예전에도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논란이 되면서 사실상 인선을 철회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시 떠올랐죠. 좀 공교롭게 양당 모두 좀 이렇게 논란이 일면서 검증이 부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지 또 그 사실관계는 어떤지 좀 미리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기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이야 이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가 좀 부실했다 이런 비판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인재를 영입을 했으면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인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보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부실 검증은 지금 양 당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전에 어떤 부부의 문제가 그 선거 책임자로서의 결격 사유인지는 이제 개인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미숙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민주당이 지금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30대 여성, 안보, 우주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는 스토리를 가진 한 개인을 영입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에만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다른 사실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인재를 영입하면서 일주일 만에 지금 영입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과연 선대위원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일주일 만에 영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지 소신이라든지 비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정치에 나오는 것이니까 여론이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혹시라도 비판받을 아니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 차원에서 미리 검증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부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에서 했던 발언이 사실 이번에 문제가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예전에 했었던 발언이고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을 해도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과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제가 좀 따져 묻고 싶은 것은 그 민주당의 대처가 지금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물론 그 영입 과정에서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검증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을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라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입장 표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허위 사실이다. 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당 차원에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이 뭐 영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영입 이후에 문제가 터졌을 때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한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 그리고 그 인재에 대한 보호 조치와도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자기들이 이런 부실한 검증 과정에서 영입을 했지만 영입을 했잖아요. 영입을 했으면 아무래도 그 당을 믿고 들어온 인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물론 후보자가 다 이게 후보 책임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의 피해는 지금 한 개인이, 한 자연인이 다 떠안게 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은 검증도 미흡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대처도 좀 미흡해 보인다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 두 사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네. 봐요. 일단 함익병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2017년 대선에서도 다시 더불어민주당에 주자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지지했다가 또 문재인 후보 선대위 자문위원단에 포함이 돼 논란이 돼서 사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어떤 논란이 될 부분, 철학적으로 된 논란이 된 부분이 이른바 사실은 검증이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함익병 씨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갔다가 또 국민의힘에 갔다가 또 여성이라던가 어떤 뭐 독재 부분에 대한 발언이 정치적 철학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동현 씨 사례의 경우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을 해야 됐다고 봐요.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그렇다면 조동현 씨가 나중에 본인이 밝혔듯이 이것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면이 있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고 오히려 보호하는 쪽으로 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건 보니까 무슨 개인이 책임을 다 떠안는 듯한 결국 이렇게 된 모양새거든요. 그렇죠. 참고로 외국에서 진보적 성향이 어떤 집권을 했을 때 보면은 소수자, 그러니까 내가 성소수자라고 밝힌 인물들을 장관 내세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성소수자인 것을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데서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의지를 또 한번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개인에게 모든 비난이 쏟아지면서 본질은 사라지고 그 개인과 개인 가족의 피해만 남는 결과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좀 차후에라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예전에는 장관 후보자 내세울 때 이혼도 심지어 결격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거를 청문회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지만 장관이 된 경우도 많고요. 이런 점 하나 짚고 싶고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정치인의 도덕성 자체를 과연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뭐 청문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후보자에게 갑자기 왜 자녀의 재산이 증가했냐 투기한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자녀가 딸이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이 돈을 일부분 위자료로 받았던 건데
과연 이런 것이 장관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무슨 것이며 장관 후보자면 그럼 딸이 이혼한 사실까지 만천하에 공개되는 TV 토론회 장소에서 밝혀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생활 부분에 대한 논란도 정치권이 어느 정도까지가 국민의 눈높이인지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신상털기식이라든가 망신주기식은 좀 벗어나야 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임명이나 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조동현 교수 관련 논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성이라서 더 큰 비난을 받는다. 혹은 뭐 사생활 침해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을 여성이라고 더 큰 비난을 받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부적절해 보여요. 이거를 젠더 이슈로 가져가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2013년에도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 비슷한 논란으로 이제 사퇴를 했어요. 당시에도 그 지금 뭐 어제 이제 기사 난 걸로 인해서 이제 좀 성격이 다른 사건이 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예전에 우리가 뭐 말을 했었던 그런 혼외자 문제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이것을 뭐 여성이어서 더 비판받고 아니면 남성이었기 때문에 더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똑같은 비판을 받았고 사퇴를 했고 이번에도 그런 비판 때문에 사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성이라고 더 뭐 큰 비난을 받았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사생활 침해가 너무 과도하다.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사생활이라는 것과 꼭 공적인 업무 부분이라는 것이 정말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정치에서도 지금 구분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이게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도 지금 이게 구별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어떤 선거나 아니면은 공직자를 볼 때 그 부분을 별개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별개로 생각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아직 사회적인 합의가 좀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계기로라도 이것을 언론에서 어느 정도까지 조명을 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수용하고 분별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마음이 복잡하냐면은 왜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뭐 군대 가기 전에 데이트를 하고 사귄 여성인데 아이를 낳고 사라졌다. 그래서 내가 몰래 총각인 척하고 키우다가 나중에 내가 아이 아버지다 밝히는 것은 굉장히 미담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도 아이를 끝까지 책임졌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내가 남성과 사귀었다가 아이를 낳는데 결혼하지 않은 여성인 척 했다라고 했을 때 과연 사회적 비난의 강도가 같을까 좀 싶습니다. 물론 공직자니까 더 엄격한 기준이 제기되겠지만 어떤 큰 맥락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성에게 조금 더 과도하게 비판하는 문화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정치라는 특수영역에서 볼 게 아니라 큰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내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성범죄로 피해로 아이를 낳았다는 걸 말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게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나라 문화가 과연 그런 피해자를 끌어안고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편견이 없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문화였다면 조금 더 쉬웠겠죠. 그렇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한 개인에게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픽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이 라이브 방송 애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해서 억대 결제를 한 후에 부모가 어렵게 일부만 환불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같은 앱에서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일인가요? 이제 지난해 초등학생이 부모 동의 없이 그 어머니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진행자에게 1억 3천만 원을 결제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어렵게 몇 개월을 걸쳐서 그거를 환불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 방송 플랫폼에서 이번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한 건데요. 5일 한국일보 취재에 따르면 10살의 초등학생이 이제 부모의 핸드폰으로 이제 10월 31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기간에 그렇네요. 370여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이제 부모가 알게 됐습니다. 네. 이제 부모가 카드 명세서를 살펴보다가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된 건데요. 이 결제된 것이 어디에 쓰였나라고 봤더니 그 또 비슷해요. 방송을 진행하던 그 VJ, 그 호스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이제 후원하는 형식으로 이 금액이 결제가 된 겁니다. 근데 부모가 아들 핸드폰으로 이제 학업에 필요한 그런 결제들을 해줬는데 우리가 보통 카드 입력을 핸드폰에다가 하면 카드 정보를요. 남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부모가 일일이 다 제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글 앱스토어에 자동적으로 등록된 부모 카드로 어떤 별다른 추가 인증 없이 그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를 계속 할 수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이 부모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를 상대로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에 사건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뭐 이제 양쪽의 입장 차이가 있기는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양 당사자가 그 환불은 해주는데 구글에 지급하는 그 수수료가 있어요. 결제액의 30%. 그렇죠. 그 구글이 이미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을 못 해주고 나머지 금액 70% 정도만 돌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지금 합의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그러니까 생겨나니까 사실 이제 법도 좀 개정안이 올라와 있고, 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권고안을 만들어두고 발표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미성년자 환불 사건이 지난 4년간 3,600건에 지금 달하고 있다고 해요. 맞네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들은 뭐 굉장히 큰 액수들만 나오겠지만 소액인 사건들도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미성년자가 이제 뭐 자기의 명의 핸드폰 아니면 자기의 결제 시스템으로 어떤 결제를 해서 이게 나중에 환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법적으로는 미성년자의 그런 법률 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걸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부모 명의의 카드 아니면 부모 명의의 핸드폰으로 이런 것들이 결제가 돼버린다면 사실 그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이게 성인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 부모가 결제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고요. 나중에 이거가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나 취소권을 행사하는 그런 법률적인 절차에 있어서도 부모들이 자기들이 잘못이 없고 아이가 무단으로 도용했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워낙 쉬우니까요. 저도 뭐 휴대전화로 뭐 하루에 몇 건씩 결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간편 결제니 인앱 결제니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그냥 뭐 클릭 손가락질 한두 번만 하면은 결제가 너무 쉽게 되니 편리한 만큼 더 위험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 인증 절차를 좀 까다롭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근데 우리 그 은행 같은 경우에도요. ATM에서 보면 하루에 몇 천만 원 송금하기가 쉽지 않은 건 아시죠? 그게 이제 피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객들한테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해놓는 거고,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결제한도 정해놓게 하잖아요. 얼마 이상은 하루에 결제 안 되고 그 이상 넘어가면 아예 안 되잖아요. 그게 사업자 입장에서는 무제한 돈을 쓰면 좋지만 잘못하면 소비자들이 지나치게 과소비를 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걸 다 일종의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이 이제 하나하나 마련된 거거든요. 지금 게임이라든가 콘텐츠 사업에 같은 경우는 그 장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문제는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들이 여기에 됐을 때 문제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 1억 3천만 원이 도대체 이렇게 현금 큰 돈이 어디 있나 봤더니 이게 이사 가려고 전세금을 마련해 놓은 걸 결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발생을 하는데,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속 논의가 되고 저는 이 개정안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규제라고는 하지만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의 법 개정을 통해서 강제성을 부과할 필요는 있다. 예를 들면 일의 한도는 얼마다, 하루 한도는 얼마다라는 것을 좀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홈쇼핑 초기에 온갖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 좀 줄어든 이유는 홈쇼핑 업체에서 소비자 분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부의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1:1 게시판도 있고요. 상담도 있고요. 또 배달이 된 지 며칠 후까지는 무조건 환불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규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콘텐츠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야겠죠. 항상 법이나 규제가 뒤따라오니까 그걸 쫓아가는 속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뭐 법이 개정이 돼야 되고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정안에 뭐 한도를 정해 놓는다거나 뭐 어떻게 이용자를 보호하는 홈쇼핑과 같은 그런 창구를 운영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말을 했던 본질적인 부분, 부모 명의를 도용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빠져 있는 이유가 이게
실제로는 성인이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환불받고 싶어서 이거 사실은 뭐 미성년자가 했다. 아하. 이렇게 오히려 성인들이,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성인들이 이것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개정에서 빠졌다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번에 법을 개정한데 오늘과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문으로 계속 남고 있고 입법의 공백으로 계속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이 물론 이미 사전 예방적으로 뭔가를 다 규제를 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사후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법은 한계는 명확하거든요. 이게 법이 기술을 따라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환불을 받았잖아요, 일부. 그렇죠. 근데 이게 법으로 받은 거라기보다는 그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합의를 해서 받게 된 거죠. 어쨌든 결국에는 구제책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 그 사후에. 그렇죠. 근데 이제 사후에 하려면은 이번 케이스나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 그런 1억 3천만 원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걸렸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장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그 1억 3천만 원을 3개월 후에 받는다? 사실 이거는 사후적으로 어떤 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그런 시기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제가 뭐 기술적인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게 결제가 될 때 미성년자 핸드폰이 아니라 뭐 부모 명의 도용 같은 문제라면은 부모의 카드라고 한다면 부모의 지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생체 인식 시스템이 마련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어떤 그런 구글이라든지 지금 애플이라든지 글로벌 지위에 있는, 이번에도 뭐 30%는 이제 구글에 줬기 때문에 못 받아오잖아요. 그런 사업자들이 정책을 좀 변경을 해서 그런 미성년자 보호에 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저는 결제한도 설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음식 배달 해먹는 거 대부분 부모님 명의로 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다 풀어주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그러나 1억 몇천만 원어치를 열흘 동안 시켜먹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사업자들이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는 생각을 조금 바꾸면 뭐 미성년자들 어른이라든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가장 단기간에 그래도 할 수 있는 처방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안에서는 이제 월 100만 원, 그러니까 일 100만 원, 하루 100만 원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는 있는데, 하루 100만 원이어도 3일이면 벌써 300만 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370여만 원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막을 방법이.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좀 어렵다, 지금으로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8804님께서는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을 통해서 미성년자가 평일에 게임을 못하도록 뭐 규제를 한다던데 결제 시스템에 좀 도입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네, 뉴스픽 두 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으런 변호사 그리고 전예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